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여러분들과 1강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살펴볼 1단원, 대단원의 1단원, 소단원 어떤 내용일지 같이 교재 8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읽어야 될 내용은요.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하면서 시를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지점입니다. 이 진짜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뒤에 공부할 개념어이긴 하지만 화자라는 표현이 이 단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화자라고 한 대상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 시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우선 8페이지에 화자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화자라고 한 대상은 시에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서 내세운 존재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시인은 시를 쓴 사람이잖아. 시적 화자는 시인이 이 대상이 말을 전달하는 게 조금 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것 같아 라고 내세운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이 시적 화자일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 물론 시인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는 시의 경우는 시인 자신이 시적 화자로 등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시의 경우에는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시 두 가지를 예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는 시인이 시적 화자로 등장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렇지 않고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서 시의 주제나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특징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다루는 내용은 누구의 눈과 입을 통해서 화자의 눈과 입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여러분들 시를 전달한 사람이 화자라니까? 시를 쓴 사람은 시인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자가 전달해 준 내용을 전달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 속에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요. 드러나지 않기도 하더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우선 이 시를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예시를 보니까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고 되어 있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정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시 속에 나라고 등장하는 대상이 있다면 혹은 우리라고 등장한 대상이 있다면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혹은 직접 드러나 있다. 표면에 드러나 있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경우처럼 나, 우리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시는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인과 화자가 일치해 아니야 라고 한 지점을 설명할 만한 시들인 것 같은데요.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지식인의 고뇌를 시로 쓴 시인입니다. 내가 지식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사회를 구하는 일에 내가 노력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난 계속 지식인이면서 성찰만 하고 있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죄책감이 있기도 하고요. 마음의 부끄러움이 있었던 시인이거든요. 나와 있는 내용에서도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이라고 하는 순수한 이상세계를 향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살고 싶지만 내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이 화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 시 봐볼까?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는요. 우리가 4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시의 내용 살펴보자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로 시작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화자가 어떤 화자일 것 같아? 예를 들어 나이가 든 화자일까? 아니면 어린 화자일까? 우리 나이가 지긋한 분이 엄마야 누나야 이렇게 표현하진 잘 않아요. 그렇죠? 아마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소월이 이 시를 쓸 땐 어린아이가 아니었을 거거든. 그런데 엄마야 누나야 라고 부르는 어린 남자의 목소리를 빗대어서
빌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들아, 이 시의 일부를 한번 바꿔볼게요. 어머님, 누님, 강변 삽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느낌이 전혀 달라져요. 여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라고 했을 때 강변은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강변이란 자연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인 정말 순수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요. 뒤에 이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야.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이 펼쳐져 있고요. 뒷문 밖에는 갈리피 노래를 부르는 곳이래. 그곳에 살고 싶어 라는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상세계, 순수한 아름다운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생각이 담겨있는 시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야기한 어머님, 누님, 강변 삽시다 라고 말하면 어른의 좀 떼탄 시선이 담겨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아마 이 강변이라는 곳이 나중에 사두면 돈이 되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시적 화자를 누구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시에서 전달하려는 주제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경우는 시의 화자가 시인이 아니에요. 그치? 시의 화자가 시인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가장 그 정서와 주제를 인상적으로 잘 전달할 만한 사람으로 설정하여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시의 화자가 직접 드러나고 있나요? 앞에 나, 우리란 표현이 없으면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지점에서 시의 화자가 겉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구나 라고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화자와 관련하여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시인과 화자가 항상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 화자는 시인이 시의 주제와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내세운 사람이구나. 시 속에 말하는 이이구나 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나 우리라는 시어가 시 속에 쓰인다면 이때에는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시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시의 화자의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라는 지점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아까 학습 목표에도 제시가 되어 있었잖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얘들아, 요걸 직접 써봐 라는 문제 대신 나중에 제시될 시 자체를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이때 시의 화자 설정하여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니? 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화자가 누구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시의 주제라던가 분위기가 달라진다.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누님, 어머님, 강변에 삽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뭔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앞에 이야기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가 되면 순수한 세계를 지향하는 것 같아 라고 주제의식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게 바로 시의 화자를 설정하는 이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시를 읽으며 꼭 읽어내야 될 요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만 읽어내는 게 아니야. 시를 읽을 때 항상 읽어내야 되는 것. 앞에 이야기한 화자와 더불어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파악하는 건 항상 고등 과정까지도 문제로 출제될 겁니다. 자, 화자의 상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화자가 처해 있는 시간적이고 공간적, 심리적인 상황을 가리키더라. 예를 들어 저녁 무렵, 시간적인 배경이 되겠죠? 화자의 방 안,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화자가 임과 사랑한 사람과 헤어졌어요 라는 건 심리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읽어내야 돼. 여러분들도 어떤 정서를 느끼잖아. 감정 느끼잖아요. 감정 어떻게 느껴? 어떤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 아니니? 친구들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주고 막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줬어. 기분 좋아지잖아. 그치? 이건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서가 표현되는 거예요. 이처럼 시라고 하는 갈래는 정서를 표현하는 갈래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주고 나서 이때 이런 정서를 느꼈어 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낼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시의 상황과 정서를 읽어내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상황이라는 건 작품의 의미와 정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정서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시적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생각을 지니는지, 어떤 감정을 지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의 분위기나 주제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갈래적으로 나는 이 갈래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혹은 여기에 쓰이고 있는 개념어들이 어떤 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천재 정호웅 1학년 1학기 강좌에 앞에 갈래 특강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갈래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읽어야 될지가 좀 정리가 될 거야. 그 부분을 우리가 실제 글을 문학작품 읽어나갈 때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긴 예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호수만 하니 눈을 감을 밖에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읽었을 때 어떤 상황이라고 느껴지나요? 우선 시간적이거나 공간적 상황 짐작할 수 있을까? 짐작이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심리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상대가 있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그러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눈을 감을 이유가 있을까? 아니 옆에 쳐다봐야지, 그치? 그런데 보고 싶은 마음이 호수만큼 커서 눈을 감는 것밖엔 도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지점을 본다면 이 시의 화자는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옆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시적 화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너무나 그리운 감정이 커서 내가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라는 걸 전달하잖아.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읽어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시의 상황과 정서를 읽어낼 때 내가 뭐를 활용했어? 시어나 식구를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 시어나 식구는요, 시에 담겨있는 정서, 상황을 파악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 특히나 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갈래인 소설 혹은 수필과 달리 압축된 운율이 있는 운문 문학이에요. 운율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압축하여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담아내고 있거든. 해서 우리가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야 시적 상황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를 읽을 때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도 이번 단원의 목표야. 너무 할 일이 많지. 근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떤 거? 우리는 이 단원에서 시의 화자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나갈 텐데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정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어렵죠? 넘어가 볼까요? 자, 화자에 주목하여서 시를 감상을 해보자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를 읽어나가는 게 왜 필요한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시의 화자 누구지? 또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보자.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네요. 또한 화자의 상황이라든가 또 화자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든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대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화자가 어떠한 감정,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자. 그리고 또 화자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요. 얘가 나중에 문제로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화자는 어떤 특성을 지닌 존재일 거야. 이걸 통하여서 이 시에서 이런 화자를 설정하고 있는 이유와 효과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화자의 특성이 작품 전체의 주제, 분위기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감상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을 확인하는 시간에 밑줄 그어진 부분 보면 이거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야. 외우지 않아도 돼. 이거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걸 학습하게 될 것이고 어떤 걸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걸 공부하게 되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화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뭐였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했다. 이 화자라고 한 대상을 왜 설정하죠?
시인이 전하려는 정서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옆에 문제 딸려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잠깐 멈춰두고 옆에 문항 풀고 나서 같이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자, 1번에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시에서 말하는 이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세운 존재를 화자라고 불렀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시적 화자라고 부르기도 할 거고 시의 화자라고 부르기도 할 거고요. 이런 표현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설명을 따라서 써야 돼. 우리 항상 강조하겠지만 선생님 수업은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 수업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조금 더 중요한 부분, 알고 싶은 걸 확인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모든 건 학교 선생님 설명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이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 용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지점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넘어갈까요? 시에서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1번에 시의 표면에 드러나야 한다. 얘들아, 항상 드러나야 되나요? 아니요. 나나 우리가 안 나오는 시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에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거고요. 시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또 시인을 대신하여 시적 상황 전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항 풀 때요. 이런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선생님, 시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 생각하고 1번도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드러나야 한다는 반드시라는 개념이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면 나머지 선택지를 좀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요. 가장 적절한 것과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과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택지들을 견주어 본 다음에 더 적절한 걸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3번입니다. 화자에 주목하여서 시를 감상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는데요. 1번, 화자가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거야. 또 누구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또 어떻게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화자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자와 시인을 동일시하여서 화자의 경험을 통해 시인의 실제 경험을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이야기했었어. 시인이 항상 화자가 아니야. 우리 보편적으로 화자는 시인과 동일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물론 시인이 자신의 자전적인 경험을 갖고 시를 쓴 경우에는 시인이 화자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용어 개념도 화자와 시인은 달라. 시인은 시를 쓴 사람, 화자는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동일시한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볼 작품의 제목은 저녁 항구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함기석이란 시인이 쓴 시고요. 이 작품의 경우 여러분들 꼭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어떤 거? 시에 담겨있는 상황과 정서, 또 화자의 특성과 그로 인한 효과를 연결하여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리 이거 다 읽어보면 너무 쉬워지니까 먼저 시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연 부분입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 닻을 내리고 쉬고 있다. 우리 집 현관에서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화자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우리 집 현관은 배가 들어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떠한 상황을 빗대거나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이 풀리는 부분 2연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아빠 구두는 고래잡이 통통배, 엄마 구두는 새우잡이 뾰족배 라고 해서 지금 A는 B야 라고 빗대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기억하지 않아도 좋겠지만 이러한 A는 B예요 라는 표현을 은유법이라는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빠 구두가 고래잡이배, 엄마 구두가 새우잡이배라고 표현되어 있구나. 아마 이렇게 빗댄 이유는
이 대상이 지닌 외향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엄마 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뾰족하게 생긴 신발이 많고 아버지 신발은 조금 더 통통하게 생긴 신발이 많기 때문에 생김새를 가지고 빗댄 표현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점을 보니까 일연의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의 배는 뭐가 될까요? 바로 아빠 구두와 엄마 구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구나. 그럼 아빠 구두와 엄마 구두가 바다에서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이때 이 바다는 어떤 공간일까요? 지금 집에 돌아오기 이전에 있었던 공간, 바로 어떤 거? 엄마 아빠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었던 삶의 공간이겠지. 수고로운 삶을 살았었던 힘든 삶의 현실이겠죠. 그치? 이런 게 바로 바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구나 해서 바다는 수고로운 현실이에요. 혹은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삶을 살았었던 공간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들이 잠깐 정박하고 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집 현관에서 쉬고 있구나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여기 현관이란 공간은 어떤 의미일지 짐작할 수 있어. 내리고 쉬고 있는 휴식처와 안식처의 공간이겠구나. 편안함, 안락함이라고 한 이미지가 형성된 공간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를 읽었을 때 이런 부분이 문장의 어순이 자연스럽지 않다. 왜?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 집 현관에서 닻을 내리고 쉬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몰라도 되겠지만 이런 걸 도치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앞에 말했었던 것처럼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강조할 수 있을 거야. 아, 배들이 이 현관이란 공간에서 쉬고 있구나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 이 화자가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 집 현관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에 있구나. 열린 문틈으로 푸른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가 날고 소금 냄새가 확 풍겨온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열린 문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단한 삶을 살았었던 이 공간의 이미지인 거야. 바로 앞에 이야기한 바다라고 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거든.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을 만들어 보여준다고. 바다가 어떤 모양이었을지가 구체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푸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공간, 갈매기 날고 있는 공간, 또 소금 냄새가 풍겨오는 공간 해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요. 시각의 이미지, 어떤 거? 푸른 파도, 갈매기 날고 있는 시각의 이미지와 또 소금 냄새라는 후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네요. 그래서 시각과 후각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이 공간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구나. 공간의 구체화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푸른 파도가 밀려오는 이 공간은요. 파도가 춘다는 게 여러분들 어때요?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보다는 조금 뭔가 풍파가 닫히는 시련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소금 냄새 어때? 짠 냄새가 나잖아. 그치? 뭔가 짠내 풍기는 힘든 현실이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고 있는 이미지야. 그치? 상상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친 엄마가 씻는 사이에 아빠가 밥을 안 치고 계신데요. 이때 나는 밥 냄새 솔솔 익어가는 항구에 앉아 배를 만져본다 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밥 냄새라는 표현 쓰였는데 이 밥 냄새가 대비되고 있는 이미지가 앞에 쓰였어. 우선 밥 냄새가 주고 있는 느낌은 어때요? 평온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잖아. 그치? 뭔가 휴식처의 느낌을 준다고요. 그리고 이 냄새가 솔솔 익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하여 활력이나 생기를 느껴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시어의 의미의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 설명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되 이건 평온함, 안정감, 활력 같은 걸 의미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후각의 이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밥 냄새가 나는 공간은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서 가정이란 공간에서 느껴지고 있는 냄새인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앞에 나왔었던 뭐하고 소금 냄새라고 한 이미지하고 대비가 되겠구나. 왜? 이 소금 냄새는 힘든 현실의 이미지를
후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서로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솔이라고 하는 표현의 경우는요, 우리가 음성상징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떤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표현인 의성어나 의태어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몰라도 상관없고요. 솔솔 익어가는 항구에 앉아있대. 이 항구가 어디예요? 아빠의 구두와 엄마의 구두를 배로 빗댄 이 아이가 정박하여 쉬고 있는 공간, 바로 현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구나. 이 현관이란 공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 휴식처, 안락함, 가정이란 공간의 이미지를 형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공간은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 대비되는 공간이 없나요? 지금 이 공간은 배가 정박하여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럼 이것과 대비되고 있는 공간은 바로 배가 계속 파도에 넘실넘실 맞서 싸워야 하는 바다라는 공간이겠지라고 한 대비되는 공간적 이미지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의 표현상의 특성을 가지고 의미나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이 시는요, 후각적 이미지를 대비하여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이 시에는 공간적 이미지를 대비하여서 어떤 효과나 의미를 더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선택지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표현적인 특성을 잘 이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항구에 앉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만져보고 있어. 이 배는 엄마 구두와 아빠 구두를 빗댄 표현이잖아. 그 배에 어떤 게 있나요? 배 바닥에 긁힌 암초 자국들이 있대. 그럼 여러분들 이 암초는요, 나와 있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산호하고 또 바위 같은 걸 가리키는데요. 이 배가 지나가다가 부딪힌 자국들이 암초 자국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배라고 표현된 아빠와 엄마의 구두가 삶을 살다가 겪게 된 상처와 흔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고, 롬과 상처, 혹은 이 고단한 현실을 살고 있는 흔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살아온 삶의 흔적이 여기에 있는 이 암초 자국들로 빗대어 표현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제시가 되었는데요. 신발의 다른 흔적들을 살펴보는 행위를 통하여서 시적 화자가 어떤 생각을,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우린 화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돼. 그런데 화자의 특성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서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화자가 엄마 아빠의 고단한 흔적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때 어떤 정서를 갖게 되었을까?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 힘든 삶을 살아왔구나. 너무나 애틋해. 나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해. 이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애틋함, 그리고 뭐 애정, 감사함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한 시적 화제의 정서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를 읽어보니까요, 이 시의 화자가 어떤 존재일 것 같아? 어른이라기보다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아이가 이 가정에서 부모님 돌아오시고 난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 같거든요. 바로 아이라는 화자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화자를 설정하여서 어떤 특성을 활용하여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할까? 우선 아이의 순수한 시선 나타나고 있어. 어떤 거예요? 아이가 이 엄마 아빠의 구두를 배로 빗댄다던가, 이 배가 머물고 있는 항구로 현관을 빗댄다던가, 이런 부분은 상상력이 발휘가 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순수한 상상력을 통하여서 어떤 정서를 전달해? 되게 동화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천진난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그 힘듦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성숙하고 철든 지점이 있잖아. 그치?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의식, 부모님이 수고로운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정서를 잘 전달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담겨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묻고 있고요. 1번 공간의 대조 어디? 항구하고 바다 나와 있잖아. 1번 적절한 설명이고요. 계절 안 달라졌고 색채가 나와 있는 건 푸른 파도를 통해 하나 나와 있죠. 인물의 대화 없고요. 미래 상황 가정 없이 지금 내가 현관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물을 통하여 상상력이 발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 묻고 있고요. 별표가 달려있네. 왜? 화자가 이 단원의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구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문항이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 아니야. 화자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연결한 선택지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바다 근처 항구는 아니야. 이건 빗댄 표현이니까. 바다에서 배를 관찰하는 거 아니고 현관에 앉아있죠. 일하러 가신 부모님 기다린 게 아니라 돌아오셨잖아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왜 틀렸는지 명확하게 찾아보는 연습해보세요. 이런 게 돼야 나중에 명확하게 문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이 시에 나타난 화제의 정서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구두를 바라보면서 애틋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워하려면 없어야 되는데 부모님 집에 계시잖아요. 서럽거나 원망스러운 감정, 절망스럽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 그냥 이 구두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쳐다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원망의 대상,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4번에 기억이 의미하는 바, 바로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요. 부모님이 살아온 수고로운 현실일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었던 내용 중 중요하다라는 요소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여러분은 페이지 넘겨가지고 10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살펴본 이 시는요. 현대시고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운율이 느껴진다면 니은다, 니은다라는 종결 표현이 반복되기 때문에 운율이 느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서정시라고 하는 건 정서를 표현한 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재는 부모님의 구두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시가 전개되고 있잖아. 또 주제 기억합시다. 부모님의 수고와 고단을 애틋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 화자를 설정한 이유는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까 주제도 이해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속이 깊은 화자라는 특성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바다와 항구라는 공간이 서로 대조되고 있네요. 모질고 거센 바깥 세상에 돌아와 쉴 수 있는 가정이란 공간이 휴식처, 안락함의 이미지로 형성되고 있고요. 그게 현관이란 공간, 가정이란 공간, 그리고 또 이 밤냄새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비유와 상징 사용하여 부모님의 수고와 고단함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런 배에 대한 표현들, 비유적,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진짜 잘 나올 거예요. 시각이나 후각, 심상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화자가 상상하고 있는 외부 세계, 부모님이 수고롭게 살아온 세상을 푸른 파도, 혹은 이 소금 냄새를 통하여 잘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시가 어떻게 흘러갔나요? 1, 2연에서 귀가한 부모님의 구두가 현관에 놓여있더라. 3연에서는 부모님의 구두를 보고 부모님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이 바깥 세상인 바다의 모습을. 자, 4연은요. 지친 엄마와 가족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아빠의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5, 6년에는 부모님의 낡은 구두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이건데요. 여러분은 별표 치시고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시에서 화자의 특성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상상력 되게 풍부하고 순수한 친구인 것 같아. 해서 엄마, 아빠의 구두를 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지점이 순수하구나. 또 생각도 깊고 부모님이 수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철든 성숙한 친구구나, 내적으로 좀 성숙한 친구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지점을 통하여서 시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부모님의 수고를 아이의 목소리로 담담하게 전달하여서 부모님의 수고에 감사한 아이의 마음이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상상력이 풍부한 이 친구의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동화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현관 앞이 정말 바다로 펼쳐지는 것처럼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시에 나타나고 있는 공간의 대조, 여러분들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시에선 시어와 식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진짜 잘 나온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다라는 공간은요, 소금 냄새가 확 풍기는 공간이고 암초가 있어서 수고로운 현실인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구의 경우는요, 밤 냄새가 솔솔 풍길 뿐만 아니라 배가 잠깐 닻을 내리고 쉴 수 있는 휴식처의 공간의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지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각각 시의 함축적인 의미 확인해 볼게요. 배라고 하는 건 아빠와 엄마의 구두를 빗댄 표현이었고, 그리고 또 이 항구라고 하는 건 우리 집 현관, 그리고 안락한 공간, 그치? 휴식처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소금 냄새나 암초의 경우는 수고와 고생, 어려운 일을 나타내고 있구나. 혹은 학교에서 푸른 파도도 이렇게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푸른 파도의 푸른색의 이미지가 우리가 막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연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집어넣어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 선임 설명을 참고해 주시고요. 밤 냄새는 활력이나 안정감, 안락함 같은 걸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소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 한번 채워보자. 우선 시인은 화자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될 거예요. 또 화자에 따라서 시의 주제라든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까 엄마야 누나야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죠. 자, 그리고 화자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하게 되면 시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하고 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동물에게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이야기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아파요 라는 건 동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의 말하는 이와 나의 말하는 이가 서로 다른데요. 나처럼 사막 여우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되면 누구의 관점? 동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음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이 요청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겠구나. 화자에 따라서 의도가 조금 더 다르게, 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 지점 가지고 다음 시간에 비린내라뇨 라는 시를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어본 내용 제일 중요한 거 화자고요. 이런 화자라고 한 존재를 통하여 시에서 주제와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더라. 일반적으로 화자와 시인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한 지점도 생각해 주시고요. 나 혹은 우리라고 나오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에서는요. 시어의 식구의 의미를 반드시 파악해 보시고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의 상황,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또 한 가지, 화자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효과도 정리해 봤잖아, 그치? 상상력 풍부한 화자를 통하여서 동화 같은 느낌이 느껴져요. 어린아이의 담담한 시선을 통하여서 뭐 더 어머니의 아버지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아이가 감동을 느끼고 있는 게 다 독자에게 더 잘 전달되고 있어요 라는 지점들을 연결하여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중요한 포인트들 학습 활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